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저번 주는 좀 피곤해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때도 있고. 네. 벌이는 괜찮으신 건가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걸로 만족해요. 그냥 꼬박꼬박 나온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으니까. 야, 책은 어떻게? 예? 책 반응 어떤가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게 이제 양적인 거랑 질적인 게 있는데. 저는 양적인 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질적인 거는요? 근데 주로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시지, 싫은 분들은 굳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주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아니에요. 전 스스로 자학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 안에서 이렇게 자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가 공급 괜찮네요. 네. 자, 71년생이세요? 예. 그 얘기, 갑자기 그, 뉴키드 썬더블럭이란 팀도 좋아하셨나요, 혹시? 별로? 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그때 나이,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그쵸? 대학생이셨구나, 벌써. 뉴키즈를 좋아하기엔 좀 나이가. 예, 그리고 음악이 별로 그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 내한공연 왔을 때 좀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기억이 나요. 그게 아니라, 그, 여중고생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돌로서 환상을 주는 팀이었지. 음악이 되게, 모르겠어요. 전 옛날에 좋아했어서 지금 좋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유치하긴 해요. 가사도 그렇고. 유가디시라는 노래 기억나요? 유가리 어떻게 하는 거죠? 전 그거는 유가시 아니라 Right Stuff라는 노래였죠. 그런가요? The Right Stuff, First Kiss, 모르겠어요. Third and your focus, I don't wanna miss 그잖아요. 그 노래 아닌데 내가 생각한 노래는. 유가리는 뭐죠? 그럼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Right Stuff거든요. 유가리 뭐였지? 하여튼요. 그 뉴키드 썬더블럭의 예.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Happy 같아요. birthday to you, this is your day 하다가 뒤에 알아요, 그 노래. 그런 가사가 납니다. Age is just a number. Won't you stop having fun? 그 한마디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집요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즐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뭐 피부는 거의 뭐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실은 그렇지 않지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지금 되게 웃겼어요. 예. 사실 사람들은 기자님이 이런 면을 보길 원해요. 어떻게 그 피부 관리의 비결은 뭔가요? 함께 나누시죠.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는 게 비결이랄까. 해를 피하고. 그렇죠. 예. 자외선을 절대로 쐬지 않고. 잘 땐 몰아자고. 네. 항상 부족하게 하다가 잠을 몰아자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호정님과 함께하는 영화. 오늘 하실 영화는 뭐죠? 우디 앨런 감독의 2005년 작품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에서 그 서두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남자 크리스라는 남자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크리스는 누가 연기한 건가요? 조나선 라이스 메이어스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어디 있는 산이죠? 저 도봉산 옆에. 예. 조나산이라고. 예. 바위산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무릎에 되게 안 좋다고. 원래 흑산이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바위산이 예인들한테 좋대요. 그런 기를 준대요. 그래서 평창동 쪽이 그 예술하고 창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가 있고. 그렇군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가가 좋다고. 그렇군요. 예. 조나산 자주 가야겠네요. 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웃기는 거. 자, 조나산 라이스 메이어스인데 이 배우는 아마 요즘 청취자들께서는 드라마 튜더스에서 헨리 8세로 나왔던 걸 제일 가깝게 기억을 하실 거고요. 예전 대표작으로는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느끼하게 생겼다. 조금 이렇게 육감적이라고는 형용사를 자주 받는 배우죠. 눈은 에메랄드 색이에요. 예, 눈 색깔이 좀 흐리기 때문에 약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기운이 있는 배우죠. 자, 그런 것과 함께 여자 배우의 이름은요? 여자 배우는 스칼렛 조한슨이요. 자, 에메랄드 눈빛 하면 또
스칼렛 조한슨, 예. 요한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외국인들의 이름 발음할 경우에 만약에 본인 집안에서 부르는 걸 존중하는 게 원칙이 돼야 된다면 네. 스칼렛 조한슨이 맞고요. 레이첼 바이스가 맞고요. 그리고 레이프 파인즈라고 해줘야 되고요. 또 키어스텐 던스트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컬스틴 던스트라고 하는데 키어스틴 그 던스트 집안에서는 키어스텐 던스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키어스틴이 훨씬 이쁘네요. 컬스틴보단. 그러면 김혜리 기자님 어떻게 특별히 불러줬으면 좋겠는 게 있나요? 저를 그렇다고 뭐 혜리라고 불러달라고 하기는 조금. 김혜리 기자님. 괜찮다. 근데 사실 올바른 발음은 혜리가 맞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네. 아니 그걸 좀 더 길게 해서 김혜리. 오늘 약간 네. 발동 걸리신 거. 제가 좀 약간 업이 돼 있어요. 좀 어떻게든.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진지한 건 잘해주시니까 그런 면을 보여주시는 게. 네. 자, 오늘 그래서 매치 포인트는 영화 우디 앨런 감독이었군요. 네. 자, 조나산 리스 마이어스와 스칼렛 조한슨이 함께한 이 영화 살짝 줄거리 던지고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먼저 그 줄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신분 상승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뭐 옛날 신분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근데 그때 그걸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게 뭐 복권 당첨 아니고서는 결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렇죠. 수단이라서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게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러티브인 것도 그런데 그렇죠. 왕자랑 결혼하는. 그렇죠. 옛날부터도 이제 스탕달의 적과역이라는 소설도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테오도르 드라이저의 미국 소설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떤 이제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시절에 애인을 버리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얘기였고 우리나라는 야망의 계절인가? 그런 게 있고 요걸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각색한 영화가 젊은이의 양지라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요걸 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만든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었죠. 이종원 씨랑 배용준 씨가 나왔던 젊은이의 양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하이라 씨, 전도연 씨 이렇게 그러네요. 나왔었던.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상당히 선호되는 종류의 이야기인데 스토리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재미있는 점은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회의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속물성을 다 버리고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떤 선택 상황, 위기에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그때야말로 정말 내 감정의 무게를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딱 보여주는 얘기라서 이런 얘기들이 맛있구나. 그래서 뭔가 좀 천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까발릴 수 있는 게. 적절한 단어. 네네. 자, 그래 노래 한 곡 듣고 들어와서 줄거리부터 해서 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 영화는 이제 우디 앨런이 영화 음악을 쓰는 방법이 주로 빅밴드 재즈를 많이 쓰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많이 쓰는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오페라 음악이 대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아리아 중에서 조르주 비제의 진주 조개잡이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미 파르 두 디르 앙꼬라라는 귀에 남은 그대 음성이라는 의미의 제목인데요. 정말 빨리 읽으시네요. 자신이 없으니까 빨리. 그래서 엔리코 카루소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야, 지금 이건 소개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완벽했어요. 자, 한번 시도해볼까요? 엔리코 카루소의 미파르디 디르 앙꼬라. 뭔가 좀, 제목이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요. 미파르 다시 한번 후루룩 아까 그 버전으로. 미파르 두 디르 앙꼬라. 엔리코 카루소의 곡 함께 들었습니다.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 2005년도 영화네요. 줄거리 부탁드리죠. 우리의 주인공은 테니스 선수였어요, 원래. 몸은 좋으네요,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얼굴도 미남이죠. 네. 네, 그 프로 운동선수의 길을 포기했지만 이제 그대로 인생을 이제 테니스 코치로서 끝내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남자예요. 네. 네, 이제 아일랜드 출신인데 런던으로 와서 이제 상류층들이 멤버로 운영되는 테니스 클럽 코치로 취직을 하게 되죠. 딱 코스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배타적인 멤버십제로 운영되는 그런 테니스 클럽인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 톰 휴잇이라는 그런 재벌 상류층 자제가 있는데 네. 운동을 마치고 서로 뭐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러다가 자기가 오페라 구경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화제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톰은 마침 우리 아버지가 오페라 극장 후원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꼭 있죠. 예. 그래서 라트라비아타를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고 해요. 근데 이때 재밌는 거는 주인공 크리스가 굉장히 처음부터 나는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분명히 해요. 왜냐하면 같이 차를 처음 마셨을 때도 차값 내가 내겠다고 막 먼저 나서서 이러고 그리고 그 오페라 같이 보러 가자 그럴 때도 그러면 뭐 자리값은 제가 내야 되는데 얼마나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글쎄 그게 그렇죠. 좀 일부러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죠. 그래서 그날 오페라를 보러 가서 이 톰의 여동생인 클로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클로이가 크리스한테 호감을 갖게 돼요. 클로이는 에밀리 모티머라는 영국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스칼렛 요한슨보단 안 예쁘겠죠? 좀 굉장히 다른 타입,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눈이 처져 있고 이렇게 애교가 많은 그런 스타일의 갈색머리 여자예요. 네. 우리 작가님 한번 찾아달라고. 가르치셔서는 닮았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점점 더 관계가 이렇게 두터워지면서 그 휴잇가에 놀러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는 또 그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그 재벌인 그 분하고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이제 호감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딸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점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운동을 꼭 하고 싶었다기보다 테니스도 내가 가난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테니스를 했던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고 뭘 하든지 꼭 성공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욕을 이렇게 내비쳐요.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를 얘가 일부러 읽었던 건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그리고 또 뭐 에밀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 재벌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절차였는지 아닌지 그거는 분명하게 보여주진 않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에밀리가 이 남자한테 크리스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자꾸 추천을 해서 그 계열사의 특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능력도 없지 않아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게 이제 원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휴잇가에 놀러 갔을 때 그 톰의 약혼녀인 미국에서 온 여배우 노라를 만나게 돼요. 이게 하필이면 또 톰의 약혼녀로. 그렇죠. 그래서 스칼렛 조한슨인데 보자마자 폭탄을 맞은 것처럼 강한 관능적인 끌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크리스 잘못이 아닙니다. 그 글로써 노라를 만난 주인공은 막 폭탄에 맞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라 캐스팅에서 그러니까, 스칼렛 조한슨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보기만 해도 그런 배우인데다가 일부러 굉장히 그렇게 찍었어요. 굉장히 그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서로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뭔가 굉장히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 장면을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열정이라는 게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죠. 자기가 포부를 가졌던 대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데 계획에 없었던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그러니까 사랑인지 그것이 그냥 뭐 욕망인지 그건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근데 이 스칼렛 조한슨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영화 속에서 이 노라는 약간 마릴린 monroe 같은 여자랄까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보면 저 여자한테 뭔가 특별한 이 현실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막 마그네틱을 몸에 가진 그런 여자처럼 나와요. 근데 이제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 콜로라도에서 런던까지 왔는데 오디션에서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톰의 어머니는 굉장히 아들이 여자를 사귀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죠. 당연히. 배우라는 직업도 안 좋아하고 그리고 톰하고 원래 엮어주고 싶었던 양같이 규수도 있었고 뭐 그런 좀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제
둘 사이에 그런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전류가 흐르면서 뭐 잠깐 육체적 접촉도 있고 그렇지만 워낙 서로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남매 애인이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례적인 걸로 넘기자라고 노라 쪽에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도 포기를 하고 먼저 이 크리스 커플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톰하고 노라 커플이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톰이 마음이 변한 거죠. 예. 그래서 노라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사실을 듣고도 이제 크리스는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에 우연히 이제 어떤 미술관에 놀러 갔다가 톰과 이제 관계없는 사이가 된 그리고 톰은 이미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에요. 네. 노라를 만나게 돼요. 그때서부터 다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한 크리스랑 클로이 커플 사이에는 이제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래서 예. 클로이는 굉장히 임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그 비밀의 애인이 된 노라하고 크리스 사이에는 한국 드라마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너무 뻔하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약간 클래시컬한 치정 드라마라고 불러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비밀 관계인 노라하고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부터 노라도 굉장히 크리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왜 너는 그녀와의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는 가짜라고 얘기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청산을 안 하냐. 그리고 난 이 아이를 꼭 낳아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크리스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둘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상황이 오고 거기서부터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 거죠. 스칼렛 요한슨이냐 나의 미래냐. 자, 설마 여기서 그렇게 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하고 끝 점점점? 그래서 글쎄요 이게 스포일러라고 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밝히지 않는 걸로 하죠. 그러면. 네. 야,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영화 예고편 성우 같으십니다. 조나산 리스 마이어스 이렇게 되는군요. 자, 갑자기 해리 커닉 주니어는 왜 나왔을까요? 이건 우디 앨런 영화 중에서 애니홀이라는 명작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영화 속에서 애니홀의 주인공인 다이안 키튼이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들어있는 버전으로 해리 커닉 주니어의 노래로 들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해리 커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NBC FM for you. 그래요. 지금 김혜리 기자님과 영화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매치포인트라는 우디 앨런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테니스 출신이니까 아마 매치포인트인가 봐요. 저 매치포인트라는 건 어떤 게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점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매치포인트라는 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인공의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 테니스 공이 네트에 상단부에 부딪혀서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을 느리게 찍은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우디 앨런답다. 그래서 그것이 그 네트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건데 그건 순전히 우연이라는 거죠. 이 영화 전체의 테마가 우리의 삶에서 우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50-50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매치포인트 한 방 왼쪽 오른쪽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영화가 갖고 있는 게 영화 결말하고 관계된 얘기가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번 뭐였죠? 애네 베닝의 Being Julia. 예. 그걸 우연찮게 케이블 TV에서 했어요?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 중간부터 봤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로 찾아보시지 않는 이상 네. 그쵸? 이 정도 스포일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고. 특히 이거는 약간 결론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크리스가 도달하는 결론은 결국은 그래서
이 애인을 없애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획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데 강도를 가장하기 위해서 왜 콜레트럴 데미지라 그러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무고하게 발생하는 희생자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강도를 가장하려니까 먼저 그녀가 새돌아 사는 집주인 할머니부터 이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제 그녀 노라를 만나서 총을 쏜 것처럼 해서 가장을 했는데 네, 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 척 했는데 그가 몰랐던 한 가지가 노라가 일기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크리스는 잡혀서 권성징악의 벌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어떤 그 매치 포인트의 우연한 공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저쪽으로 넘어가느냐 때문에 덮이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리고 평온하게 아내와의 삶을 지속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결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서운데요? 예, 상당히 무섭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어떤 우디 알렌의 영화보다도. 만약 우디 알렌 영화는 대부분 약간 그 코미디가 항상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디 알렌 영화 오늘 얘기가 좀 오락가락하는데 우디 알렌 영화 중에서도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가리고 보면 우디 알렌 영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디 알렌 영화는 코미디냐 아니냐로도 나눌 수 있고 우디 알렌 본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도 나눌 수 있죠. 근데 물론 본인이 나오면 대부분은 코미디가 되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영화 경우에는 이제 매치 포인트 경우에는 유머가 전혀 없고 정말 진지한 어떤 치정 멜로 드라마에 가까운 영화인데다가 우디 알렌이 나오지 않고 우디 알렌이 안 나오더라도 우디 알렌의 분신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막 수다를 떠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디 알렌 대신하는 캐릭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매우 이제 드물고 예외적인 우디 알렌 영화인데 이 영화라든가 아니면 숀 펜이 나왔던 스위트 앤 로다운이라는 또 훌륭한 영화가 한 편 있거든요. 네, 이 정도가 예외적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할 텐데요. 네, 크리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를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이 악당인가라는 걸 먼저 자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줄거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사람이 접근을 했는지가 약간 불분명해요. 정말 야심을 갖고 계략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모두처럼 보통 사람 정도의 속물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기회가 와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인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쪽을 더 조명했다면 캐릭터가 더 악하게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조명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는 이와 반대되는 굉장히 착한 인물이 있느냐 이 영화 전체에. 근데 선인이 아무도 없어요. 이 영화에 보면 다 적당한 자기만의 편견이 있고 부잣집 사람들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만의 그런 어떤 탐욕들을 자기 몫에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인이다 악인이다 이런 분류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의 경우에 또 재밌는 점은 꼭 이렇게 막 정말 먹고 살지 못해서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보면 약간의 선을 넘는 정도의 탐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굳이 안 그래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는 캐릭터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속성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사랑을 저울질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그 인간의 탐욕이란 게 어떤 건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둘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내와 애인과 둘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크리스는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하냐면 이 아내와의 생활은 가짜고 그녀와의 노라와의 관계는 진짜 사랑이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둘 중 하나를 놓아야만 하는 극한 상황이 오니까 진짜 사랑을 놓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자는 어차피 미래가 없고 어쩌면 아내와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고 이쪽은 그냥 욕망일 거야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크리스가 나빠서라기보다 우리가 다 가끔씩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내 합리화를 하는.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따져 물을 수 있는 건 사실 정말 노라를 많이 사랑했다면은 포기를 하고 그 아내에게 모든 걸 밝히고 그 관계를 청산을 하고 자기가 무능한 사람도 아니니까 다른 회사에서 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은 장인의 회사만큼은 고속 승진을 할 수 없고 안전한 곳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최악과 생존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예
100 아니면 넌, 예. 0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차선이 괜찮은 차 선택이 있는데 근데도 더 빠른 그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더 빠른 길을 택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는 그러면 거죠. 저는 공감 못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컸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같으면 내가 능력 있으면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가 없는데 이 일을 따라야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0 아니면 100인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너무 괴로운 거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조정을 개나 거리 있으면 그죠? 윷까진 바라지도 않아. 아니 거기서 갑자기 윷놀이가 모랑 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2%, 한 8%라도 뭐가 있으면 그럼 내 양심이 안 흔들리게 아니야 난 떳떳하게 그게 기본이잖아요. 게다가 스칼렛 요한슨인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게다가 나랑 사랑하고 네. 내 아이도 있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거짓된 삶을 사느니 우리 좀 덜 먹고 덜 하더라도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이라고 했는데 그런 욕심은 인정하겠지만 약간은 악하다, 약간 나빴다라고 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굳이 이 사람의 과거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출세 욕망이거나 과거에 어떤 궁색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 암시는 있어요.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왜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말도 약간은 이제 뭐 그렇죠. 요즘은 다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일랜드를 가리켜서 유럽의 흑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근도 많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이 사람의 출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감독의 동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지금 그 나빴던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기도 알아요. 그 가책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굉장히 서투르고 계속 울면서 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녀의 환영을 보는 그리고 그 할머니 무고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환영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이 남자가 이렇게 해놓고도 무의식에서는 무의식 밑바닥에서는 차라리 내가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의식의 표면은 그게 아니죠. 무섭고 이 안전하고 부유한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무의식. 무의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차라리 내가 죗값을 받으면 이 우주에 조금이라도 의미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삶에 의미가 없고 아까처럼 우연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벌을 받는다면 그나마 이 세계에 필연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디 알렌은 거기서 정말 너무나 냉정하게 의미 따윈 없어. 우연이야 또. 그런 식의 결론으로 달려가죠. 재밌겠네요. 김일희 기자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 돈데 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개예요? 개를 함으로써 제가 제 자신의 어떤 믿어왔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당연히 개를 그래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고 만나면 서로 호감이 있고 이제 말이 통하고 그잖아요. 근데 이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선택의 순간에 그렇죠. 와야 사실 우린 그렇게 막 눈이 번쩍 뜨는 놀라운 기회를 만난 적은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 애매합니다. 자, 정해드립니다. 자 아유 구수해라. 450억 450억 확 와요. 근데, 지난번보다 좀 짜게 부르시네요. 지난번 복권보다. 지난번 300억이었던. 한 1,600억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지난번. 알았어. 좀 더 쓰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725억 하겠습니다. 725억. 맘대로 하세요. 이 상황인데 725억이에요. 나가면 해봤자 1,000만 원이라고 할게. 1,000만 원 나가면. 일단 1년 동안 겨우 먹고 살지. 열심히 하면 또 몰라. 당연히 1,000만 원 아닌가요? 750억? 아니요. 그거 봐요. 이게 결국 얼마나 자기애가 닥쳐봐야 알겠. 아니야. 닥쳐도요. 750억 잠깐 있어봐. 750억? 750억이면 우리가 왜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을 갖고 고민을 하는지 갑자기 회의가 아까 그랬잖아요.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닥쳤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750억. 근데 닥치지 않았으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라니까요. 이건 그냥 가정일 뿐이잖아요.
그러네요. 뭐 한 거예요? 3분간? 아니, 오늘 그냥 이 밑에 지금 750을 준비해놨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네, 그런 선택의 기로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되려. 네. 예, 그냥 건전하게 살 수 있게. 그런 이상한 고민하지 않게 말이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마지막 곡은 제가 그 주에 자주 듣는 곡을 한 곡 틀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DJ 하시는 이동진 선배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곡이라도. 그래서 이번 주는 브루노 마스의 그리네이드. 그리고 이 노래 가사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무에서도 몸을 던지겠어요. 수류탄이라도 내 몸으로 덮겠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마 노라하고 크리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믿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남자가 다시 핀을 다시 꼽은 거지. 그러니까 터티자 했는데 예, 안전핀을 다시 조용히 꼽으면서 미안해 아니었어. 그런 거예요, 진짜로. 자, 브루노 마스의 Grenade 함께 듣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 요정님이 요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듣는 브루노 마스의 Grenade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러네요. 뭐 그리랑 그러랑 그 사이쯤 되겠습니다. Grenade. 예, 저도 좀 발음이 어떤 건지 네. 확신이 없었는데 브루노 마스의 발음대로 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 영화에 대한 평이 예.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 영화는 일단은 이제 우디 앨런 필모그래피에서 네. 특징을 또 이 영화 얘기하자면 2005년 작품인데 우디 앨런은 사실 보면은 뉴욕의 어떤 비품같이 느껴지는 감독이잖아요. 네.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항상 있는 것처럼 거기 길거리에서 떠들고 있을 것 같아요. 예. 2004년까지는 거의 이제 떠나지 않고 만들었어요. Everyone Says I Love You 같은 예외가 있긴 했는데 뉴욕에서 거의 떠나지 않고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 자본을 구하기 어려워진 점도 있고 뭐 사실 평단의 평가도 좀 많이 계속 안 좋아졌던 편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유럽으로 옮겼어요. 이 영화부터. 이 영화는 지금 런던이 배경이잖아요. 네. 가지고 이 영화부터는 이제 런던에서 영화를 여러 편 환상의 그대라는 영화도 런던이 배경이었고요. 네. 최근에 미드나잇 인 페리스라는 영화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파리에서 찍었고요. 그리고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한가 뭐 굉장히 괴상한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괴상한이란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근데 뭐 줄거리하고는 맞긴 하는데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많이 협찬을 해서 찍은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석하게 제목에서 바르셀로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스페인에서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런 시기에 시작을 알렸던 영화가 이 매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재밌는 점은 영국하고 미국 평론가들이 보통은 프랑스 평론가들하고 이렇게 전선을 그으면서 비슷한 평가를 하는 영화가 많은데 이 영화 경우에는 미국 평론가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 영국 평론가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되려. 이게 주로 이유가 뭐냐면 런던을 너무나 관광객의 시선으로 찍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자기 도시에 대해서 생활 공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구경의 대상으로 찍어놓으면 굉장히 저건 진실이 아니야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예쁜 그렇죠. 곳만 찍어.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모든 씬이 막 이순신 세종대왕 앞에서 찍고 계속 그러면 아니면은 뭐 되게 청담동에 막 그런 공간에서만 찍었다거나 그랬을 때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듯이 뭐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면은 굉장히 명소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특히 갤러리들, 테이트 모던이라든가 사치 갤러리라든가 그다음에 사우스뱅크의 고급 아파트들, 코벤트 가든이 나오고 그리고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 최근에 우리 많이 화제가 됐었던 뱅크시라는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벽에다가 밤에 몰래 그림 그려놓고 사라지는 그 뱅크시 작품도 한 점 지나가요. 매 눈으로 보시면 그것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워낙 우디 알렌은 뉴욕에서도 그렇게 고급스럽고 멋진 공간을 주로 찍었던 사람이지 이렇게 서민들이 사는 공간을 찍었던 사람은 아니긴 해요. 특별히 런던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 평론가들이 싫어했던 거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상류층의 화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영화. 저렇지 않다고? 예, 그런 발음이나 억양이나 아니면은 쓰는 단어 같은 게 전혀 감수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는 알 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지장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디 앨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은데 좀 시간이 오늘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군요. 다음에 한번 짧게 우디 앨런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네, 작품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캐릭터를 우디 앨런 영화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화 뭐죠? 다음 주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에서 킬리안 머피가 보냈던 다미안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네.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요정님의 영화 보따리에는 얼마나 많은 영화가 들어있을까요? 안 떠나갈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셰헤라자드예요. 아니 저기 황금 골든마우스 되시는 거 아니에요? 골든 게스트에서.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떻게 반응 안 줄 수가 있어. 자, 심지현 씨의 신청곡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네, 제 마음입니다. 광고 듣고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